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현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이기도 한데요. 이번 국감은 대장동 의혹으로 덮여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곳곳에서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그렇게 과히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님들 지금 붙여놓은 이런 것들을 떼고 내로남불도 그런 내로남불이 없어요. 여기 우리 한노인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저기 계시는 장관님도 이거 붙이고 있었다고.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해서 뭐가 무서운 게 그렇게 많아서 여당에서 뭐가 무서운 게 그렇게 많아서 여당에서도 붙이세요. 미안하지만은 간사님이 떼라고 해도 저는 못 떼겠습니다. 안 되지. 안 된다. 그 아무도 안 보는 판넬 그 앞에 걸고 그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사님? 예, 송수준 우리 조 간사님. 아니 마스크 벗으란 말이에요. 마스크 벗으란 말입니까? 벗으라고 했지 벗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스크 끼는 건 내 자유예요. 특검 자체가 오히려 수사 방해고 수사 지연 작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김도욱 간사님 지금 눈알 불알치면서 또 이렇게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뭐라 그래 지금? 또 이 국감장에서 제대로 하십시오. 네, 자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신문 보시죠. 자, 영상 보신 대로 어제 곳곳에서 국감 상임위가 펼쳐졌는데 다 파행 비슷하게 벌어졌습니다. 팻말 붙이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판이 나오죠. 대선 난장판이냐, 국감이 우습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저 모습들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법기관이 그 행정기관들이 정부가 일을 잘하는지 그렇죠. 감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능은 지금 상실한 채 그럼 거의 대선 주자 빅2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돌림 노래로 국감장이 마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볼썽스러운 모습이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민주당의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TV 토론회가 돼버린 상황이기도 한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대장동 의혹이 핫한 화두였습니다. 자, 동아일보 보시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 성과 홍보의 기회가 되고 있다. 이제 자신의 치적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이길지 잠이 오지 않는다. 걱정스럽다. 대장동 의혹이 민주당의 짐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입장을 간략하게 밝혔는데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국감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국정감사 2일차인 어제 법사위와 정무위, 국방위, 행안위 장르 불문하고 상임위 불문하고 모두 대장동의 전쟁터였습니다. 자,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쓰고 들어온 마스크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스크에 정치적 구호를 써갖고 오시는데 다른 마스크를 좀 제공해서 교체했으면 좋겠다.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바꾸는 건 어떨까요? 아니 마스크 벗으란 말이에요. 마스크 벗으란 말입니까? 바꾸라고 했지 벗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스크 끼는 건 내 자유예요. 지난번에 피켓을 들었는데 그걸 꼭 여당에 대한 비난으로 보신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모양새가 안 좋다고 그래서 바로 철거했고 오늘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눈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거슬려서 국감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려서 전 너무 황당합니다. 자, 피켓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마스크 썼다라고 하는데 결국 비슷한 걸 노리고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마스크에 적힌 문구까지도 이제 문제를 삼는 경우는 네. 저는 그거는 좀 부당하다고 보고요. 피켓은 과거에 여러 차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국회법에 보면 그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 같은 걸 반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피켓이나 마스크에 쓴 문구 같은 것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또 별다른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네. 그래서 저런 식의 정치적인 의사표시 이거는 저는 소수당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정치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특검 수용하라고 이제 마스크에 써져 있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감장에서 뭐 마스크가 됐던 피켓이 됐던 정치적인 이슈를 지금 쟁점화하려는 노력이나 시도의 일환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우리가 이제 민생을 점검해야 되는 국감장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장소의 부적절함인데요. 물론 정치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메시지를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지만 국감이라는 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입법기관이 행정부가, 그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민생을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검사하는 과정인데 그게 지금 마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국감을 좀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조금 자제하고 이제 민생 국감, 지금 또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국감 이런 것들이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충돌이 있었던 어제 국감 현장이었는데 행안위에서는 또 막말과 고성도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검 자체를 저희 여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특검 자체가 오히려 수사 방해고 수사 지연 작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이제 김도욱 간사님 지금 눈알 부라리시면서 또 이렇게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존중합시다. 이런 정치적인 논쟁을 또 이 국감장에서 아니 위원장님 예. 정리하시기 전에 예. 백혜련의 발언에 대해서 네? 공식적인 정식으로 사과를 좀 받아야 돼요. 우선 10분 정회하고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아까 다른 거 하다가 그랬는데 대표원이 가한 점이 있었다고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화면을 명확하게 보시면 그 상황이었다는 걸 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내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유력한 한 후보가 연루가 돼 있을 경우에 그 후보가 이제 사퇴하는 이런 것까지 연관돼 있다 보니까 그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걸 좀 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상대편에서는 이제 이거를 계속 공격하는 소재로 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임기 말에 그리고 대선을 앞둔 국감이라는 게 늘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선거운동 비슷하게 진행이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주제로 이게 좀 너무 심한 부분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한 부분이 좀 있다. 이승훈 변호사님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은 대선 시즌이잖아요. 뭐 어느 정도의 다툼은 당연히 예상되고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상심하고 있고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진실에 다가가려고 하는 어떤 서로 간의 정쟁이 있으면 좋은데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굉장히 가십적인 어떤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실제 수사가 굉장히 신속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김만배 씨라든가 화천대유 대표와 또 관련자들 그리고 곽상대 의원의 아들이라든가 유동규 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니까 조금 지켜보면서 국회는 어떤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 기자로서 참 국정감사 수십 번 봤는데 그 늘 선거 앞둔 국정감사는 저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심하다 일부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의혹이 심하니까 공방도 심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의혹이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저런다 그러면 저 공방도 그렇게 심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게 선거를 앞둔 국정감사, 더군다나 마지막 국정감사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적당하고요. 저런 걸 보고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자, 여당이 잘하고 있는가, 야당이 잘하고 있는가. 그거는 국민 평가 영역이지. 지금 우리가 뭐 여기서 누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는 뭐 개인적인 견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결국 저런 것들이 나중에 표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에게 야당 의원이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좀 늦은 추석 인사라는 생각도 드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명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화천대유 하셨습니까? 명절에 가장 유행했던 덕담인데요. 돈 많이 버시고 성공하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제 수장으로서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고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상임위 가리지 않고 뭐 화천 대유, 뭐 또 대장동 이 얘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좀 과도하다는 측면도 나오고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홍남기 부총리도 뭐 뾰족하게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좀 두루뭉술하게 피해가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이제 수사 중인 건을 전제로 해서 네. 발언을 상당히 아끼신 부분은 있는데 네. 이제 그 과도한 이익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사실 국민 정서상 용인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정부 관계자 최고위급 관계자로서 이제 네. 보면 처음 반응이 나왔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을 보는 현 정부의 시각도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조금 객관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여야 모두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야 TV 토론회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특히 민주당은 오는 8일에도 원래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어제 토론회가 이제 마지막 TV 토론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어제 토론회 역시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났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 두 후보 양측의 공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의 호재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께서는 호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이제 저의 문제만 들여다보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노력하는 단체장이 어디 있습니까? 성남시 빚도 갚고 성남 시민들 복지도 했으니까 저는 이게 저희 성과를 또 실력을 홍보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다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그런 결정을 했다면 적어도 호재라고는 안 했을 것 같다. 감수성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죠.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경쟁하는 관계니까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는 사실은 이게 민주당 경선이라는 것이 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지원한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국민 경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낙연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자칫 잘못하거나 내부 총질이다 이런 비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본선 국면으로 넘어갔을 때를 이낙연 후보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밤잠에 안 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게 첫 단추를 계속 성과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걸 뒤집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이제 계속 안 뒤집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는 진전이 되고 네. 그다음에 특검 요구 뭐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관한 국민들의 그 여러 가지 평가 이것도 좀 그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 진전되면서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네. 이제 11월 초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대1 맞대결 구도로 가면 그때부터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설득전을 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과 같은 이재명 지사의 방어전이 과연 그때도 먹힐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낙연 후보가 지금 상당히 의문을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결선이 거의 없이 이제 본선으로 이재명 지사가 갈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 결선을 향한 티켓을 잡기 위한 좀 마지막 노력으로 좀 보이기는 해요. 그동안 이제 대장동 이슈를 조금 비난하면서 좀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것이 야당 쪽 좀 논리와 비슷하게 내부 총질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조금 공세를 그동안 조금 자제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어제는 아무래도 마지막 토론이다 보니까 결선행 티켓을 마지막으로 두고 한 번 더 불안한 후보론, 즉 이재명 지사가 과연 본선에 가서 가능하냐, 불안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조금 흔들어보는 그런 토론이었다고 좀 보이고요.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결선 없이 본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지사 후보라면 그러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선출이 되면 원팀
예, 원팀 이슈만 남거든요. 과연 그동안의 공방에서 서로 간에 약간의 상처 입은 감정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원팀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의 상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처가 깊은지. 약간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후보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의 국무총리 시절 집값 폭등을 탓하면서 또 책임을 돌렸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은 원주민들은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헐값의 땅을 내놨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고요.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은 민간개발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너무 비싸게 입주한 것 같다. 이래서 또 고발을 했어요. 2018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총리 하시는 동안에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개발업자들 이익이 3, 4천억씩 늘어난 거예요. 아까 2018년부터 집값이 올랐다, 땅값이 올랐다 그러시는데요. PF라든가 설계는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잘된 것은 자기 공이고 못된 것은 남의 탓이고 하는 것을 여전히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은 서로 책임론을 둘러싸고 충돌했습니다. 자,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잘못했다고 책임을 느낀다는 게 전혀 아니고 제가 그나마 버텨서 절반 이상을 환수했는데 그래도 나머지 가지고 이게 난 도둑잔치를 하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후보님도 전남지사 하시고 뭐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야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총리님께서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훨씬 더 깊게 사과를 드렸고요. 저는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서로 간에 이제 책임 공방인데 실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장동 사건만은 아니거든요. 네. 실은 우리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시행사 같은 경우는 대박을 걷거나 쪽박을 받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행사들이 이익이 나면 거의 많은 것을 가져가고 실제 이게 국민들한테 돌아가지 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개발 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또는 민간과 공영이 어떤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들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이제 공무원들 사이에서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과거에 많이 유행했잖아요. 가만히 있고 그냥 신청하면은 계속 뭐 이래서 거절하고 저래서 거절하면서 최대한 늦게 해준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좀 공영개발로 가져왔고 그래서 민간개발이 된 건데 이런 측면에서 5,500억을 좀 환수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차라리 가만히 민간 개발이 다 놔두게 했으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상심하는 부분을 어떤 정쟁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이 개발 방식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좀 정치권에서 또는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좀 내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태도를 하나 문제 삼고 싶은데요. 저분은 이제 지적을 받으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형태로 네. 토론을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불필요한 논란을 재생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아까도 그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건 이제 이낙연 총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체를 갖다가 공격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태도들이 사실 이재명 씨의 가장 리스크한 큰 이제 위험 요인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게 좀 걱정스럽다고 보여지고 그 이낙연 후보가 저렇게 이제 계속 대장동하고는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씨가 단일 후보로 선출됐을 때 만약에 그랬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치명적인 게 나와서 사퇴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대장동하고 거리를 뒀던 이낙연 씨가 그걸 승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 공천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검증 서류에 이제 허위 사실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제출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저 경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씨가 출마를 해서 결국에 대선에서 이제 패했을 때 그렇게 되면 송영길 씨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총사퇴를 해야 됩니다. 책임론을 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장동하고 거리를 두었던 이낙연 씨가 비대위를 구성해서 그걸 접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인 포석하에서 지금 대장동 문제하고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TV 토론회가 이제 마지막 TV 토론회가 돼버렸습니다. 9일, 10일 되면은 이제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초 8일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지상파 3사 방송사들이 이제 공동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면서 이제 글쎄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취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 뭐 당에서는 그 방송사 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게 진실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그 마지막 토론 취소가 뭘 의미하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근데 뭐 TV 토론 한 번 더 한다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그러면 그 보호하지 못하고 TV 토론을 취소한다고 그래서 보호하는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8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뭐 검찰 수사나 아니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정말 그 9일, 10일 그 경기도와 서울 그 투표 그걸 뒤집을 만한 이슈가 나올 거라고는 현재 예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이거 하나가 크게 이 경선판 마지막 경선판을 좌지우지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으로 인해서 여야의 공세 수위가 최고조로 지금 이른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더 강경한 태도로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유일한 방패 청렴이라면서 결백을 재차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야 없는 정치권 인사, 촌수도 모를 먼 친척, 소년 노동자 시절 공장 동료, 심지어 50여 년 전 유아 시절 저를 만났다는 아버님의 친구까지 시장에 당선된 후 공공개발로 개발이익 100% 환수를 선언하자 수많은 사람들의 청탁과 읍수 압박이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청렴해야 했다. 부패지옥 청렴 천국은 공직자들을 향한 경고인 동시에 저와 가족,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은 전혀 청렴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고 지금 관련된 바가 없다라는 부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서 든 비유를 비롯해서 각종 화법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모습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노벨이 화약 발명 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피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 다 사퇴해야 됩니다. 그런 비약을 가지고 누가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정상적인 그런 어떤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바퀴를 만든 사람은 모든 전 세계 자동차 문제에 뭐 저희가 책임지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이너마이트는요. 네. 노벨이 만들어가지고 평상시엔 터널을 뚫는데 긍정적으로 사용될 요소라도 있는 거지. 이거는 이 방식 그 자체는 불량식품 그 자체입니다. 이 방식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 자체가 문제입니다. 한 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회계망측한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폭 잡을 때 두목 놔두고 행동 대령만 구속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일을 제가 극도로 피하고 있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전 직원과 대통령의 관계에 비유할 만한 것인가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야의 비판이 거셉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저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비아냥 같은 것들이 이제 쏟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장윤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좀 과한 지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 수사기관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이재명 지사와의 직접적인 연관고리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야당의 공격들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입장을 해명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화천 대유라든가 천안동인 그리고 이 대장동 의혹 자체 이슈가 굉장히 복잡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나의 성과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비유로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뭐 다이너마이트라든지 뭐 한전 직원이들 이런 비유를 갖다 쓴 건데, 그 비유는 좀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좀 본인을 해명하기 위한 어떤 표현의 일환으로 봐야지, 이게 무슨 책임을 뭐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보기에는 오히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었을 때 그 관리자로서의 또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사과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너무 침소봉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제 지사직 사퇴를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캠프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퇴를 언제 할까?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려면 그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감 경기도 국감이 이제 18일, 20일 뭐 이렇게 있죠. 예정이 돼 네.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10일 이제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고 나서 나 후보 확정됐으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그 전념하겠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직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18일 국정감사에 안 나오려고 그런 것 아니야? 이제 이런 비판을 지적을 당연히 받겠죠. 네. 그런 점도 본인한테 부담일 거고요. 그렇지 않고 18일, 20일 날 국정감사에 나오자니 거기서도 또 대장동 얘기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뻔하죠. 것이고, 네. 그래서 진퇴양난 뭐 그게 정확한 표현인데, 저보고 예측하라고 하면 네. 그래도 아마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또 여러 차례 해온 말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죠. 대선 후보와 경기도지사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난 경기도지사를 선택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전례에 비춰보면 뭐 중간에 말을 바꾼 적도 여러 번 있지만 어쨌든 이번은 아마 경기도지사는 그 국감에 나와서 그 부분을 다 마무리 짓고 경기도지사를 뭐 대략 한 요새 예상되기는 11월 뭐 이때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직후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감에 나와서 정면 돌파하고 마무리 짓고 그리고 사퇴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게 최병욱 위원의 말씀이셨고, 이승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대선 후보가 됐으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거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경기지사를 유지하는 건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여지진 좀 않습니다. 빨리 사퇴하는 게 낫다. 네, 대선 후보가 되면 원칙적으로 사퇴하고 대한민국을 이끌 사람으로서 선택받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맞다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성정상 내가 국감에 나가서 국민들께 자신이 한 어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명확히 소명하겠다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본인이 이제 어떻게 선택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이제 한 말은 부산 LCT 사건 관련해서도 그런 실질적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하나도 못했는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5,500억을 환수했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자신이 어떤 환수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또 늦게 사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대선 후보로서 확정이 된다면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저도 사퇴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최근에는 검찰하고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약간 불만 섞인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로서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경기도 관련 시설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좀 방어하려 하는 그런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 같고요. 국감에 출석해서는 이미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방패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간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네. 이재명 지사가 아까 이제 9.11 테러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기 한전 직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9.11 테러는 폭탄 테러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폭탄이 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을 거론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전 직원 같은 경우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불렀던 최순실 씨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비유들이 사실상 하나도 들어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사실 약간 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도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 원론적인 입장을 간략하게 내놓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공공개발을 최대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에 대장동의 민간 개발에 찬성했었다는 지역 주민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파장이 적지 않은데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호근 씨라고 대장동 개발 전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회 현장에 와서 이제 집회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마이크 잡고 주민들 힘내라고 격려했다.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시장이 되면, 시장에 나가면 대장동 사업은 일사천리로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또 도와달라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길에 나가서 선거 운동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민간 개발을 찬성했었다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변호사님, 네.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주민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원주민들은 좀 그 당시 토지 수용 과정에서도 굉장히 헐값에 땅을 넘겼다, 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원주민들의 일단 주장일 뿐이니까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는 것들도 물론 있지만, 일단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16년 12월 정도에 그 당시에 시가가 한 600만 원 정도였는데 300만 원 네. 정도 헐값에, 거의 반값에. 반값에 파는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화천대유가 당시에 이제 그런 토지 수용이나 그런 보상 관련된 거에서 굉장히 리스크를 부담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성남시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나서서 해줬기 때문에 리스크는 거의 없었다. 예, 본인도 헐값에 팔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는 거다라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좀 더 철저하게 밝혀져야 되겠지만, 일단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가 봐도 그럴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대장동 의혹에서 엄청난 수익들이 났고 그게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갔는데, 원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땅에 대해서 사실 그만큼의 이익을 받지 못했잖아요. 굉장한 박탈감을 느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분노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이게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기관에서 또 철저히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국감에서도 공개된 녹취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선이 되고 그 이튿날 찾아와서 오는 소리가 손바닥을 다루 뒤집는 거야. 이건 민간 개발 안 된다. 원주민에게는 절대 피해가지 않게 해줄 테니 협조해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제2의 고향이라고 그러고, 시장이 되면 무조건 일사천리로 사업 진행하게 도와준다 그랬는데, 당선이 되자마자 손바닥을 뒤집으니까. 자, 그리고 저희 TV조선 취재진이 만난 또 다른 원주민들도 성남시 토지 수용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300 정도를 가져갔는데 그 당시에 600 정도. 공공개발은 시민한테 넣어주려면 되는데 시민 돈을 빼서 충분하니까. 성남 시민 돈이 그 무주택자들의 워낙에 내 집 마련을 갖다 준 겁니다. 자, 이제 주장들이 저렇게 나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값이 너무 많이 뛰었고 개발 이익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제 저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땅을 넘길 때 헐값에 넘겼지만 또 살 때는 굉장히 비싸게 샀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렇죠. 공공개발 아니, 아니고 땅을 개발해서 하고 그렇죠. 땅을 개발해서 분양하면 네. 당연히 비싸게 팔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왜 중간에 보면 기부 체납이나 그다음에 기여금이나 이런 거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분양가로 전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장동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자기들 땅을 수용할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수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보다는 감정평가액이 당연히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만 저런 게 아니고 개발하는 거의 모든 지역이 다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초과이익 환수 장치라는 거죠. 모든 대형 개발에는 그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대장동에는 없습니다. 그거를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뺀 의도가 뭐냐? 그럼 이걸 뺀 걸 과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알고 있었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장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유동규 씨 구속영장에 보면 유동규 씨가 오히려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배임 혐의로 저 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빼게 된 과정,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얼마나 알았는지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민환 교수님, 그리고 민간 개발 찬성했다가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건 사실로 보여집니다. 2010년도에 이재명 씨가 블로그에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 쓴 지역 공약에도 이제 대장동 지역 포함해서 민영 개발을 우선하겠다고 직접 쓰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영 개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토지 보상가가 현 시가보다 조금 떨어지는 정도로 이제 그 주민들에게 큰 손해가 안 가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장동 개발 같은 경우는 수용은 공영 개발로 해서 이제 거의 뺐듯이 하고 이제 분양은 민영 개발로 해서 거의 그러니까 민간사가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개발 모델 중에 최악의 모델로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이제 성남시에 뭐 한 5천억 이익이 생겼으니 그게 이제 성과가 아니냐고 하는데 그 중에 한 4천억 정도는 또 대장동하고 연결되는 터널 파는 데 썼습니다. 여기에는 그 토지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공영 개발에 탈을 쓴 민영 개발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주민들이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실제 이제 후보라고 하는 것 또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행사 현장에 가서 덕담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덕담을 가지고 마치 지금 현재 와서 그때 왜 민영개발 찬성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실제 당시 민영개발 찬성한 건 덕담 수준이었다라는 말씀. 아니 제가 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분이 한 명의 인터뷰를 가지고 대장동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분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측면이고 실제 토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좀 피해를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그 남모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시행사들이 32%의 부동산을 이미 매입을 했다고 해요. 1,200억 정도를 들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부동산 개발한다면서 많이 사가지고 부동산 값을 올려줬어요. 근데 그 올려준 값을 원주민들은 당연히 그게 시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실은 택지 개발 자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 가격으로 준 걸 갖다가 뭐 피해라고 해버리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해버리면 이건 택지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생각되고 실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실은 이제 그분들이 뭐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분양을 받고 싶은 심정이 그게 뭐냐면 7억 정도의 분양을 했는데 시세가 좀 15억인데 이걸 피해라고 한다면 조금 너무 나간 측면이 있다. 그래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도 초과이익 환수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이익이 나는데 왜 안 했어? 이건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15년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고 실제 이 정도의 초과이익이 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상했는데 만약에 지금 환수 장치를 안 했다? 그러면 업무상 배임이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의 이익이 날 줄을 몰랐다. 이런다고 한다면 이건 업무상 배임의 문제는 아니고 부동산 경기의 문제고 부동산 가격의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주는 것이 좀 객관적일 것 같다. 초과 이 환수 장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일대 이런 식의 개발 사업이 꽤 많습니다. 네. 뭐 우일에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평택 현덕지구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지사는 내가 뭐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냐 앞날을 예측해서 어떻게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뭐냐면 부동산은 이런 개발은 몇 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게 뭐 부동산 값이 폭등할지 폭락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장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른 데도 다 있어요. 평택 현덕지구 등 이런 데 다 있어요. 있는데 왜 대장동에서는 그걸 뺐느냐는 거죠. 그것도 초안에도 있었어요. 근데 유동규 씨가 뺐거든요. 그걸. 왜 뺐느냐는 거죠. 그걸 뺨으로써 추가로 수천억 원이 성남시로 들어올 수 있는 거를 막았다. 그게 유동규 구속영장에 있는 배임 혐의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부정하면 결국 유동규
씨의 구속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실제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초기에 사업을 짤 때는 한 800억 정도의 수익이 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5대5로 하자 해서 50% 수익을 갖고 오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300억만 수익이 난 거예요. 결론은 50%이기 때문에 150억밖에 못 갖고 왔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50대 50 나누니까 분양사들 또는 시공업자들 또는 시행사에서 어차피 지출을 늘려버린 겁니다. 비용을 늘려버리니까 50%가 400억이 아니라 150억이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 수익권을 보장하는 것이 앞으로 7년 후에 성남시가 유리할 것인가 5대5로 갈 것인가가 성남시가 유리할 것인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도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원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원주민들의 면담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거부하면서 한 얘기가 그리고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유동규 본부장한테 가라. 그 본부장한테 가면은 절대 피해 안 가게 해준다. 당신 어떻게 책임지냐니까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이 이재명이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는 땅을 500~600만 원에 계약을 한 거를 결과적으로는 그 화천대유 성남의 뜰이 계약을 하면서 그냥 반값에 후려쳐가지고 저희끼리 놀아본 거 아니에요. 자, 또다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뭐 이런 증언들을 좀 보면 이 지사와 유 전 본부장이 측근이라고 보여지는데도 여전히 이 지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휘하에 있는 직원일 뿐 측근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이기인 성남시 의원이 있는데 비겁한 변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전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이런 반문을 했는데 저는 좀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남시로부터 수조 원의 개발 사업 일체를 위탁받아서 일을 하는 기관의 수장 대행이었고 약 600여 명의 인사권을 가진 기획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유동규를 한전 직원급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꼬리 자르기일 뿐이고요. 유동규 본부장은 한전 직원급이 아니라 이재명의 핵심 역할을 했던 오른팔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자, 또 측근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민하 교수님 보시기에는 측근 같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 인연이 굉장히 깊은 거는 뭐 오래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씨가 이제 시장 선거, 그다음에 시장 선거 2번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도지사 선거를 1번 했는데 그때마다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정황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지금 들리는 평판이 뭐 이재명의 뭐 관우 장비 뭐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가 돌 것 같으면 측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018년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된 이후에. 그런데 임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전 작업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자기가 그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쓰던 사람을 자기가 이제 도지사가 됐으니까 도지사 임명권이 미치는 그런 곳으로 이제 그 산하기관장으로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뭐 이사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사전에 정기 작업을 해놔야 도지사 뜻이 관철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증언은 뭐냐면 정 실장이라고 여기 이제 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좌동규 뭐 누구 뭐 이렇게 되는 그 정 실장입니다. 그 사람한테 이력서를 주어가면서 자 이거 잘 처리해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동규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됐다. 그게 사전 작업이라는 거죠. 그 작업을 아마도 이제 정 실장이 그 공모 뭐 이런 데 접수를 해가면서 그 사장을 그 선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메시지를 사인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게 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제 제기한 의혹이었고요.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석사 논문을 쓴 게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승훈 변호사님 이재명 지사가 등장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석사 논문에서 뭐 이재명 지사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감사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측근과 연결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뭐 이재명 지사의 선거 때 본인과 어떤 직원들을 데리고 선거 때 참여했다. 뭐 이런 얘기 또는 본인이 장비라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가까운 사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말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측근은 실은 선거에 갈 때 웬만하면 참여하지 않고 혼자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이런 행동들을 가지고 측근이냐 아니냐 판단하기는 어렵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유동균 전 본부장이 어떤 뇌물을 만약에 실질적으로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나쁜 겁니다. 그것 자체가 국민에게 사과할 일인 거고요. 그래서 측근 논란보다는 정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석사 논문에 등장까지 시킬 정도면 그냥 뭐 휘하 직원 정도는 일단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장윤주 변호사님께서도 비슷한 거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좀 만약에 관점을 질문을 바꿔서 예. 굉장히 친한 분이 있단 말이죠. 네. 측근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네. 이름을 쓰겠죠, 보통.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안 친한 사람이면 쓰진 않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관점을 달리 하고 싶어요. 이게 물론 논문에 뭐 감사합니다, 뭐 땡스투잖아요, 땡스투. 이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 쓴 거잖아요. 만약에 바꿔서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썼다면 또 이게 의미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유동규 본부장은 또 이재명 지사가 지금 뭐 그 당시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이분의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그동안의 삶의 행태를 바라다 보면 좀 소위 힘센 사람들과 친분을 과시하고 이제 이런 정황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와의 또 친분이나 이런 인맥이나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 또 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측근인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측근은 굉장히 주관적인 의미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말 만약에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게 뭐요? 예,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럼 이재명 지사가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의혹의 고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 휘하 직원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그 사람의 비위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바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측근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힘을 빼면서 논쟁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법률적으로는 그 법률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는 측근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유동규 씨가 내 측근이었다는 부분을 저는 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본선에 가면요. 본선에 가면 그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 정도를 뛰어넘어서 거의 대리인 수준이었다. 대장동에 관한 하는 증거, 뭐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증언 이런 것들이 수도 없어요. 당시 언론 보도도 그렇고. 그러면 이 많은 것과 이재명 지사가 결국 측근이냐 아니냐 가지고 싸워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재명 지사한테 본선에서 아마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따지느냐, 뭐 법률적으로 따지느냐,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김어준 씨도 여기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았느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냐 아니냐 묻습니다만 무의미한 질문이죠. 측근부터 정의를 해야 하니까. 측근이냐고 묻는 건 당사자가 받은 돈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당사자 뇌물이 핵심인 겁니다. 자, 이민하 교수님, 네. 저 얘기 김어준 씨 얘기도 결국은 측근인 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받아먹은 게 있어야 뭔가 증거가 있어야 이제 같이 엮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 목소리의 주장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김어준 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쟁점을 자기 위주로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범죄 수사의 기본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씨가 직접 자기 지갑으로 돈이 안 들어왔다든지 자기 계좌로 돈이 안 들어왔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돈을 누구한테 주라고 움직일 수 있다면 또 실제로 지금 그 변호사비 대납건이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 김어준 씨는 소위 말해서 이제 여당 지지자들에게 자꾸 이런 거를 갖다 각인시켜가지고 이재명이 돈 안 받았는데 무슨 문제냐. 사실 선거에 개입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아까 그 측근 관련 부분도 사실 이제 저도 논문을 써봐서 아는데 보통 논문에 이렇게 쓰는 거는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뭐 자녀나 아니면 반려견 정도를 씁니다. 이렇게 특별히 누군가 다른 이름을 썼다는 것은 어지간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안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논문을 써보셨다니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대장동 의혹은 계속 대선 국면에 계속 굴러가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앞으로도 검찰 수사 소식이라든지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TV 토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2차 컷오프를 앞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어제 6차 TV 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선도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최근 설화 때문에 또 진땀을 빼기도 했다는데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바닥에 왕자 써있는 거 해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열성 할머니, 지지자 할머니가 써주셨다는 거. 그럼 뭐 그걸 제가 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거를 그냥 응원의 개념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제 불찰이었 것으로 제가 그거는 인정하고요. 3번 다 같은 분이 써주셨나요? 여기 몇 분이 이렇게 계속 몰려다니시는데 그래서 2번은 뭐 좀 작게 써주셨고 3번째는 좀 크게 썼는데 차에 타면서 저걸 닦았는데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매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 잘못한 거죠? 제가 뭐 좀 그리고 국민들께 하여튼 오늘은 부적 없죠? 오늘요? 뭐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손바닥에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 얘기는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근데 상대 후보가 이제 이 문제의 정치적 부정적 효과 뭐 이런 것을 노리고 더 꺼내들 수는 있는데 본인이 이제 왕자 쓰고 다시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진작에 저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일단락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캠프 대응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승훈 변호사님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저는 이제 조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30 세대들과 중도층에서 봤을 때 이게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할머니들이 써줬다라고 하잖아요, 손바닥에. 근데 그러면 그만큼 자신감이 없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이게 좀 뭔가 우운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집착한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해프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께 원하는 것, 또 국민들께 뭘 하겠다는 것에 좀 더 치중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 후보들 집중 공세에 윤 전 총장이 또다시 실언을 했다고 합니다. 왕자가 좀 넘어갈 만하니 또 다른 실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실언이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 부인하고 장모님이 이 역술, 이 무속인들 이런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글쎄 뭐 저는 그런 분들을 잘 안 만나기 때문에 부인하고 장모님은요? 글쎄 뭐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부인은 또 제 박사기 집사람- 논문도 운세하고 관련돼서 썼잖아요. 제 집사람, 제 처가 쓴 그 논문은 그 뭐 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바타 디지털에 다른 관한 분한테, 논문입니다. 네. 이제 역술 관련돼서 이제 또 질문이 나왔는데 점보로 다니느냐? 본인은 점보로 잘 다니지 않는다. 뭐 장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뒷말 여자들은 점보로 자주 다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게 또 논란이 된 거거든요. 꼭 했어야 될 말인가 싶기도. 저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족이라는 거죠. 안 해도 될 말인데. 근데 물론 뭐 여자와 남자 중에 누가 더 점보로 많이 다니느냐 뭐 그거는 사실 통계 조사해 본 건 없고 모르죠. 그런데 이제 저런 것 말을 꼭 붙여가지고 저게 이제 쓸데없이 그 일종의 공매를 맞는다. 뭐 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장윤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얘기였죠. 저도 이제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저게 잘못 들리면 어떻게 들리냐면 마치 여성들은 비이성적이고
판단을 잘 못하니까 점이나 미신에 좀 기대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깔려 해석을 있는 건 하는 게 아닌지. 따라서는. 예.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돼요. 그리고 안 그래도 이제 윤 전 총장이 여성들에게 또 여성 지지자들에게 조금 더 열세이라는 게 좀 현실이라고 본다면 조금 더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1.1 구설 뭐 이런 얘기가 등장하고 있고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얘기들이 지적은 받지만 또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또 주지도 않는 것 같고 뭐.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재명 지사와 대장동 어떤 사건처럼 윤석열 후보에게도 1위 후보이기 때문에 여당과 싸워서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지율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점 같은 거 또는 손에 왕자를 새기는 게 2030 세대들은 좀 안 좋게 보더라고요. 젊은 세대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홍준표 후보에게 2030 세대에서 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치명타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전 총장의 또 실언 중에 하나가 더 있죠. 위장 당원 발언을 두고도 어제 토론회에서는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장 당원이 많이 들어와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해명으로 민주당 정치공장 맞서서 똘똘 뭉치자는 건데 진위가 왜곡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면 진위가 왜곡됐다는 말씀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하는 윤 후보 입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듣는 국민의 귀는 항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진위가 왜곡됐다는 거로 받아들이셨다면은 그것도 좀 유감인데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SNS나 인터넷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장당원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으신 거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예, 있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우리 그 북킴 갤러리에도 지금 여기 그 민주당 그 친여 그 성향의 그 지지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중가입을 하면서 자,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준석 대표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당원 수가 최근 급증한 걸 두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했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모든 후보들한테 그 당원 가입 통계를 보내줬거든요. 네. 개괄적인 거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느낌이 들 텐데 아마 윤 후보 측에서 그걸 좀 분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상적인 통계만 본 게 아닌가.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뭔가를 쏟아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반우스갯소리고 이슈메이킹 능력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식 이슈메이킹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윤 후보도 좀 이 메시지 관리는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대표도 뭐 해석하는 그 캠프 내 인사들에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그 갤러리 내용을? 예, 저도 어떻습니까? 좀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그 9월 중순경에 이제 민주당 당원 가입한 거랑 자기가 국힘당 당원 가입한 걸 동시에 인증하는 그런 분들의 게시글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게 일반적인 정치인들이라면 이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아무래도 수십 년 동안 수사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증거에 굉장히 몰입하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또 증거까지 챙겨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있다 하더라도 그 비중이 높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은 이제 본인 눈에 그런 게 보이고 또 이제 그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 워낙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뭐 역선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쪽으로 좀 꽂히시는 부분이 있죠.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런 논란을 전반적으로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얘기를 하시고 뭐 전반적으로 오해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선거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위장 당원이 있다는 얘기를 한번 각인시켜 놓으면 윤 후보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는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나쁜 건 아닌데 정치인의 워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법률과 티를 아직 완전히 못 벗은 건 아니냐. 왜냐하면 정치는 증거주의가 아닙니다. 올해 3월에 이제 벗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는 증거주의가 아닌데 지금 이제 그 뭐 국민의힘 갤러리 같은 데 가서 이제 증거를 잡았다고 해서 그걸 가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정치와 법률은 다르다.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실은 위정 당원 얘기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에 처음 나왔고 국민의힘 갤러리를 보니까 민주당으로 보이는 당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위장당원 의혹을 제기했으면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다시 약간 유감 표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밀림으로써 보수 결집 효과를 노리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할 거면 확실하게 네. 하는 게 더 낫다. 그렇습니다. 워낙 비판들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톤다운 시켰겠죠. 하여튼 뭐 윤 후보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 후보를 둘러싼 논란들은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 좀 실언들이 있었습니다. 진땀을 뺐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홍 후보님 자기 절제력을 좀 많이 잃으셨더라고요. 전 네. 좋아지셨는 줄 알았는데 막말병이 다시 도지신 것 같고 네. 욕설을 하지 않나, 뭐 조 패고 싶을 정도다 막말을 하지 않나, 하태경 4강에서 반드시 떨어뜨려 달라고 노골적으로 저를 비방하시지 않나. 제가 하태경 후보를 지목해서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특정해서. 막말 하셨네요. 아니, 그 한 거는 하태경 후보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또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4강 때는 좀 정리해달라 이 소리는 했어요. 도대체 토론을 하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 앞에 이야기는 특정해서 한 이야기 아닙니다. 막말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특정해서 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굴 특정했는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사실 저 안에 대상자가 이제 당 깨고 나간 사람이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세 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국힘당은 없어져 있다고 얘기한 사람은 하태경 의원이기 때문에 네. 예, 뭐 특정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이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컷오프가 8일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또 살아남는다면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공방전은 또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잇따라서 설화들이 이제 많이 휩싸이는 윤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인데 각자 또 나름 국면 전환에 나선 상황이기도 합니다. 먼저 윤 전 총장은 민생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라고 분위기 반전을 좀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년들과 함께 사진 찍는 것도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저렇게 어깨동무하면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 아마 이게 지난주 일요일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행사에서 이제 소상공인과 힘을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아마 비슷한 취지의 SNS에 또 글을 올렸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은 보수의 적자, 국민의힘의 적자, 홍준표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4%밖에 안 되는 지지율에 가는 곳마다 적폐 세력이라는 비난과 수모를 겪었다. 당을 해체하라는 여론에도 굴하지 않고 제1야당 자리를 지켜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을 찍어달라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어떤 국면 전환의 분위기는 좀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아니 이제 경선이 그 어찌 보면 그 이제 내일 모레 4명으로 압축되면은 진짜 이제 그때부터가 경선 그렇죠. 그 본격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어떤 정책적 역량, 그다음에 뭐 자기의 취약한 부분, 뭐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고요. 뭐 근데 이제 본인들은 두 사람 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겠지만 어차피 이 경선이라는 건 다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서 문제 제기하면 다시 또 그 과거로 돌아오고 뭐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11월 초에 후보가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4명 컷오프 오는 8일인데 자 1등이 누가 될지 또 그리고 그건 발표가 안 되죠. 4등까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지 좀 궁금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새로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공수처가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게 있기 때문에 갔겠죠. 아니 정점식 의원이 당시에 법률지원단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고발장을 이렇게 전달했다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지원단을 압수수색하면 거기서 이제 뭐 혹시 김웅 의원이나 아니면 손준성 검사나 누구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압수수색은 좀 일찍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발사주 의혹이 상당히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민하 교수님? 지금 사실 정점식 의원이 관여된 고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에 접수된 고소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앞에 거하고 연관이 돼 있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요.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뭐 판사도 어느 정도 확인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발급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50분에 공수처 관계자 4명이 의원실에 입실을 했고,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뭐 5명이 추가 입실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